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투데이 잡스 이승입니다. 이교욱입니다. 네,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 설명서. 어디서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궁금증을 시원하게 타파해주는 취업의 동반자 투데이 잡스가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네, 꿈을 위한 취업 전략 가이드 투데이 잡스 오늘 1부에서는요. 날이 갈수록 얼어붙는 채용시장 속에서 나의 스펙은 과연 경쟁력이 있는지 고민들 많으셨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나의 스펙에 관한 모든 고민들 시원하게 뻥 뚫어드립니다.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와 함께하는 스펙 맞춤 코디 답답하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네, 이어서 여러분을 찾아갈 2부에서는요. 어려운 취업시장 속에서 을도 아닌 슈퍼 을의 입장일 수밖에 없는 취준생에게 구직자들에게 세상은 너무나도 혹독하게 합니다. 앞으로 사회 신입생이 될 구직자들의 자신의 권리를 찾으며 정정당당하게 내디딜 첫 발을 위해 준비된 코너 인권 살롱 시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3부에서는요. 수많은 뉴스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하고 또 꼭 필요한 정보만을 모아 준비했습니다. 직방 뉴스 3부 코너까지 놓치지 마세요.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한 취향 저격 투데이 잡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투데이 잡스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행복한 미래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취업 뉴스, 해결하지 못하는 취업 고민 해소, 중장년을 위한 채용 및 창업 정보, 취준생이라면 모두 꿈꾸는 대기업 공채, 차가운 취업길에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사원증을 받는 그날까지 생방송 투데이 잡스. 네, 대한민국 취준생이라면 가장 큰 고민은 스펙이라고 할 정도로 스펙에 대한 고민은 날로 커져만 가는데요. 하지만 때로는 홀로 답을 찾기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취준생들의 꽉 막힌 속을 풀어주는 고민 해우소 잡다방 시간입니다. 스펙에서부터 취업에 대한 고민까지 꼬여버린 실타래를 찬찬히 하나하나 풀어가 주실 저도 저번 주에 이분을 못 뵈가지고 고민이 참 많았었는데요. 그래요? 예. 네, 소개를 한번 해드려야겠네요. 자, CJ그룹의 전문가이시자 전 CJ 오쇼핑의 인사 담당자이시죠. 명실공히 우리 투데이 잡스의 공식적인 취업 요정이죠. 차재원 코스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네,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그러니까요. 추석 연휴가 활짝 펴지는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9월 중반부에 어느덧 접어들고 이제 추석 연휴는 곧 시작을 할 테고 그렇죠. 공채도 시작을 상당 부분 했고 네네. 이 부분에서 이제 취준생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후회하고 있죠. 뭘요? 뭐 노래 가사한 마냥 첫사랑에 대한 그런가요? 여러 의미의 후회가 예, 있겠지만 예. 일단 이걸 뭐 굳이 비유를 들자면 영어 영문법에 좀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 should not have pp. 이게 이제 했어야 했는데 이게 속의미는 안 해서 유감이다.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딱 들킨 겁니다, 여러분들. 솔직해집시다. 이 영상, 저희 방송이 시작된 지가 6월인데 6월부터 주구장창 꾸준히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린 결과가 이렇게 추석 연휴 앞날 불안한 내 모습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후회할 시간에 하나라도 더 좀 작성하시는 네. 그런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뭐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지만 거두절미하고 이번 추석 연휴를 어떻게 보내는지가 중요하니까 내 약점에 맞게 뭐 자소서가 밀려 계신 분은 빨리 자소서 쓰시고요. 네. 인적성이 필요하신 분들, 적성검사 문제를 좀 꾸준히 뭐 오전, 오후 나눠서 집중적으로 풀어주시는 노력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연을 하나하나씩 만나봐야 할 텐데 네. 일단은 고민이 있을 때 사연 신청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우리 교욱 씨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잡다방 코너는요. 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하고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가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상담 멘토와 함께 여러분의 다양한 취업 고민, 사소한 궁금증까지도 아낌없이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누구에게도 쉽사리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이 있다면 주저없이 취업대학교에 오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의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차코치님, 오늘은 이제 사연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좀 가져오셨나요? 제가 우리 이승희 아나운서님께 질문을 좀 짧게 드리고 네. 싶습니다. 만약에 한 대학교 저학년 학생이 네. 학교 후배 같은 분이 오셔서 네. 아나운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라고 네. 이렇게 대략적으로 질문을 받으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대략적으로 받으면 뭐 크게 큰 맥락에서 설명을 해드리면 되겠죠? 그렇죠. 오늘 네. 사연들이 죄다 그런 류의 사연들로 좀 모아봤습니다. 전체적으로 궁금한 마음은 제가 이해는 되는데 네네. 조금 막연하게 좀 넓은 의미로 질문을 주다 보니까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분들에 대한 그래요. 사연으로 모아봤습니다. 아, 이게 뼈가 있는 질문이셨네요. 그렇게 봐주니 고맙습니다. 약간 수박 겉만 핥고 계시는구나. 계속. 그 나쁜 분들은 아닌데 예. 질문 방법이 너무 예. 좀 대략적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뭐 그런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그런 고민 중에서 첫 번째 사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디는요, 제발취뽀 24살 여성 구직자분입니다. 국숭세단이고요. 재료과 나오셨고 3.8 학점, 오픽은 IM2, 커말 2급 가지고 계시고 운전면허도 2종 가지고 계십니다. 경력상은 없고요. 대외 활동으로 학부 연구생을 하셨네요. 인턴 활동도 하셨는데 어떤 인턴인지는 얘기 안 하셨고 교육봉사 활동, 동아리 활동 이렇게 다양하게 활동을 하셨습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스펙이 학벌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대기업 학벌 컷이 너무 높은 것 같다. 유유라고 말씀해 주셨고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 및 직무는 대기업이나 외국계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은 대기업 가능할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사연 만나봤는데요. 일단은 뭐 의미 있는 미소를 네. 살그머니 네. 짓고 계시는데 그렇죠. 전체적인 총평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질문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드릴 말이 너무 많아서 사실 이분 사연 하나 가지고 30분을 다 채워야 될지도 모르는 수준입니다. 예. 이분이 실제로 뭐 재료공학, 이를테면 신소재공학인데 이분이 어느 파트로 세부 전공으로서 구체적으로 학습을 하셨는지 지금 확인할 길이 없고요. 네네. 인턴을 하셨다 했는데 어느 업체에서 어떤 인턴 하셨는지도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전통적인 어떤 좀 신소재 공학도들의 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언급한 다음에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신소재 공학도 분들은 전통적으로 뭐 기계과라든가 전기 전자 계열 분들 대비 취업이 조금 덜 되는 경향은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주신 내용처럼 학력이 커트가 높다 대기업이 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학력 커트라는 것이 서류 전형에서 필터링을 하는 걸 의미하는 건 좀 아니거든요. 예. 최종 합격을 했는데 합격한 합격선들의 학교 출신들을 보니 상대적으로 높은 학력, 좀 인서울의 높은 학력의 학교들을 나온 거다라는 통계일 뿐인 거지 이게 본인의 서류에 필터링이 작용된다? 본인이 문과가 아니시고서야 이런 접근을 하는 건 이제는 조금 미뤄두시는 게 낫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일부 외국계 업체라든가 중견 업체일수록 뽑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학력을 좀 더 고려하고 학점을 좀 더 고려할 수는 있겠죠. 어찌됐건 참 질문 주신 그 마음만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으로 지원을 하고 전략을 짜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적어도 학점이 3점대 후반이시고 본인이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추고 최소한의 스펙을 쌓으셨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전공 과목을 수강하시는 데 있어서 금속이라든가 무기재료, 고분자 쪽보다는 아무래도 전자재료 쪽, 메모리 반도체 쪽 관련해서 본인의 전공 과목을 충분히 이수하셨으리라는 가정 아래 조언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네.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은 사연이지만 다시 사연 올려주세요. 다시 한번 또 봐드리도록 할게요.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반도체 메이커사로의 지원, 그리고 외산 장비 업체들, 그리고 국산의 공정 장비 업체들로의 취업이 현재로서는 가장 빠른 취업의 전략이자 방법이고 거기에 따르는 영어 말하기 점수 정도의 확보가 남은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이고 지금은 한창 공채가 떠 있으니까 자소서 쓰셔야 된다. 이 정도가 일단 총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게 근데 지금 학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느 취준생이나 사실 스카이 아니고서야 네. 학벌에 대한 뭔가 스스로에 대한 난 부족한 것 같다라는 마음을 누구나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에는 정의를 좀 해주시죠. 일단은 네. 그런 회사들이 일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회사들에 대한 명부를 막 보십시오 여러분 하면서 이게 뭐 리스트를 보여드리는 건 이 방송의 취지엔 맞지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디까지나 뽑는 규모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런 부분의 작용도 무시 못한다라는 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특히 이제 일부 에너지 발전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회사인데 아무래도 사업의 사세가 많이 지금 저물어가고 있는 이를테면 전통적으로 철강업이라든가 이런 쪽은 갈수록 좀 업황이 엄청 사이클이 좋은 쪽이 아니라 좀 떨어지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뽑는 규모도 적고 아무래도 스펙적인 면이 학력뿐만 아니라 기존의 근무 이력이라든가 학점 그리고 세부적으로 공부하신 부분들
혹은 학사가 아니라 석박사 이렇게 채용의 규모의 폭이 점점 좁아지고 깊이감이 더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좀 더 난해하고 어려울 수는 있겠죠. 그러면 이제 학생분들은 이런 고민들을 하시게 됩니다. 예. 아니 나는 좀 취업이 된다고 선배 말을 믿고 1학년 때부터 뭐 금속 쪽, 뭐 고분자 공학 쪽으로 공부를 해왔는데 네. 갑자기 이제 취업 시장이 반도체 메모리 쪽 관련 전공을 한 사람만 우대하는 이런 전자재료 쪽을 공부를 많이 한 애들한테 유리하게 돌아가면 예. 아이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선배를 찾아가야죠. 그렇죠. 그 선배는 글쎄 연락이 닿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드는데 이걸 제가 또 살려냈습니다. 아, 예. 이벤트를 네. 받았는데 또 살려냈습니다. 아, 어찌됐건 보기 참 좋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고부문투 하시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예, 예. 어찌됐건 본인이 내가 전공하지 못했던 과목에 대한 부분은 메울 수 있기 위한 외부 교육과정 등의 노력으로 이걸 좀 메우시는 것만이 단순히 학력으로만 커트당하는 게임이 아니다. 오히려 내 차원에서 지원자 차원에서 대비하셔야 될 게 상대적으로 더 늘어나고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업계 이외에 혹시 이분이 지원하면 좋을 만한 업종이나 회사 또 말씀해 주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뭐 그렇게 따지면 뭐 고등학교 학생이 대학교 네. 들어갈 때처럼 배치표를 펼쳐놓고 아 당신 정도의 학교 학종이면 요 정도 회사 들어갑니다라고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게 뭐 나라에서 주관하는 그런 게임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기업마다 원하는 규모와 그렇겠죠. 수요가 다 다르니까요. 네. 일단은 자동차 업계로의 지원이 그나마 현실적인 접근이나 아무래도 석박사 채용이 뭐 자동차 업계라고 해봤자 현대차랑 기아차겠죠. 네. 이들은 이제 수시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고 뽑는 규모도 많아야 4명 미만의 적은 TO로 스팟으로 갑자기 열리는 게 특징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일일이 열거드리기보다는 이러한 부분들을 평소에 채용 사이트에 공개가 안 되는 TO들도 분명 존재하거든요. 그 현대차 혹은 기아차의 리크루트 홈페이지 접속을 하셔서 즐겨찾기 해 놓으시고 관련된 공고를 좀 수시로 보시면서 내 재료공학도, 신소재공학도로서 우대하는 우대 전공으로 뜬다면 한번 소신 지원할 수 있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단순히 서치만 하는 게 취업 준비가 아니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네. 확실히 본인이 미리미리 간단한 자기소개 정도를 좀 준비를 하셔서 빠른 지원을 할 수 있게 좀 본인만의 모듈을 미리 갖춰 놓으시는 그런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밖에도 뭐 여러 철강 업체들로의 지원이 가능한데 이 업체들의 공채의 경우는 적성검사 공부가 생각보다 안 돼 있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적성검사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번 공채 때도 뭐 여러 회사들이 지금 오픈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기 네. 때문에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것 추천을 드리나 포스코 같은 경우는 적성뿐만 아니라 면접까지도 고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노력들 필요하겠죠. 따라서 이런 방송 혹은 본인께서 게시판에 글을 올리셔서 사연을 남기고 누군가의 댓글을 받고 위안을 얻는 게 취업 준비가 아니고요. 본인이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시고 실천하셔야 될 때이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본인의 전공을 우대하는 곳과 우대하지 않는 곳 하지만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곳 이렇게 트랙을 둘로 나누어서 각 트랙에 맞게 준비를 하시고 적성과 면접 대비 그리고 자소서는 미리미리 쓰는 이런 좀 전형의 맞춤으로 대비해 주시는 게 가장 필요한 시기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분한테 좀 총체적으로 조언을 해주신다면 뭐 외국계 얘기도 하시던데. 그렇죠. 외국계도 가능은 합니다만 지금 오픽이 IM2밖에 안 되시기 때문에 이거는 외국계를 노리신다면 오픽 점수가 IH 혹은 토스로 치면 레벨 7에 170 정도는 받아주셔야만 된다거나 혹은 네. 점수로 확보가 안 되더라도 본인이 간단한 자기소개라든가 본인의 전공 때 학습하셨던 내용을 영어로 간단하게 소개는 해주실 수 있는 수준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신 그 내용을 보고 좀 유추해 보건대 본인이 학부 연구생, 인턴 물론 이제 질문의 양식을 맞추시고 싶어서 좀 간략하게 적으신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만 과연 세세하게 그때 하셨던 활동과 내역들을 정리를 하셨는지도 솔직히 좀 의문입니다. 이를테면 이분이 SK의 계열사든지 특정 공공기관이나 외국계로 지원을 했을 때 본인이 학부 때 하셨던 활동이나 학부 연구생, 인턴 때 했던 활동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서 그것을 경력 기술하시고 경험 기술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좀 약간 좀 피상적으로 접근했을 수도 있겠다. 예. 이를테면 뭐 인턴 했고 실험실 연구원님들 도와드렸고 교수님 실험 잘 도와드렸음. 이수 이러면서 그냥 얘기가 끝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본인의 이야기를 좀 냉정하게 좀 3자 입장이 됐단 마음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유 다라는 얘기가 좀 죄송한데 질문을 이렇게 넓게 주셔서 제 답변도 넓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까지 뭔가 뼈 있는 한마디, 네, 전체적인 조언 잘 들었고요. 자, 우리 제발 취뽀님 아이디처럼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저희 투데이 잡스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연 만나봐야 할 텐데요. 이번 사연은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ADSADSAD Q님.
25세 남성 구직자시네요. 스펙 내역서를 보니까요. 학교는 직어국 상경을 나오신 것 같고요. 학점이 4.5점 만점에 4.2점인데 현재 마지막 학기 중이시라고 합니다. 어학 점수를 보니까 꽤 높아요. 토익 940점이시고 자격증은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2급, 커말 1급, 간단한 회계 자격증이 2개나 있으시다고 합니다. 경력사항을 보니까 와 미국 물류회사에서 인턴 4개월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대외 활동은 역시 물류 관련 공모전에서 최우수상, 무려 최우수상을 받으셨고 계획은 오픽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입사 희망 회사 및 직무를 보니까 역시나 물류 관련된 부분이네요. 중견 이상 물류 직무로 입사를 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하고 싶은 말은 이번 학기부터 자소서를 쓰고 있는데 서류가 많이 무섭네요. 첫 지원이라서 그런지 감도 안 잡힙니다. 오픽 이외에 어떤 걸 더 추가로 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라고 미리 감사 인사까지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인사성이 밝네요. 아니 코치님 근데 25살이면 군대 있을 때 아닌가요? 글쎄요. 이분이 만 나이를 적으신 건지 아니면은 뭐 여러 뭐 갈래가 있겠죠. 진짜 어렸을 때부터 준비를 열심히 요즘 하시는 것 같은데 부족하다고 느끼는 스펙으로 5픽을 픽하셨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받아주실까요? 글쎄요. 4픽, 6픽 이런 거보다 5픽이 나가니까 네.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최선이 아닐까. 코치님의 픽인가요, 저는? 그렇죠. 고정 픽.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이쯤에서. 네네네. 감사합니다. 저희 둘만 웃는 방송 이러면 안 되죠. 일단은 이분의 질문 또한 굉장히 좀 포괄적이고 막연한 게 있습니다. 5픽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본인은 답을 알고 계신데 정답을 확인받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거죠. 예, 맞아요. 전당 점수를 따셔야 돼요. 본인의 학점과 여러 이력들을 책임질 수 있게끔 5픽이 AL이 나와도 지금 모자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지금 당장 본인이 5픽 학원이나 인강을 결제하시겠다? 그렇게까지 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본인이 지원 자격이 될 만큼의 점수가 토익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대기업의 물류 회사들, 이를테면 대한통운이라든가 뭐 판토스, 뭐 사실 CJ그룹 계열사들은 영어 점수가 필수가 아닌 지가 이제 좀 오래기 때문에 넘어가다 할지라도 뭐 현대글로비스 뭐 이런 것들로의 지원을 고려하셨을 때는 영어 말하기 점수를 빨리 확보해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예, 이게 다예요. 뭐 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질문만 보면은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질문의 내용을 자세히 따져보면 이거 좀 생각해야 될 게 좀 많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이 물류회사로 지원을 한다 하셨는데 상경 계열이시다 보니까 본인이 물류학도라든지 산업공학도 대비 과연 물류 관련 부분에서 어떤 강점이 있는 사람인지를 면밀히 좀 따져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상경 계열이시다 보니까 의외로 유통업체에서의 SCM 업무, 그러니까 뭐 온 오프라인 상에서 물류 관련 업무를 전산상으로 처리해야 될 직군도 SCM, 즉 범물류적인 차원에서 인재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류회사들보다 채용 규모는 극히 적겠죠. 네. 많아야 한 3명 정도. 하지만 그런 쪽으로의 지원을 대기업군 중심으로 지원하실 수 있는 폭을 감안한다면 최대 20군데 회사까지도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군요. 영어 말하기 점수가 꼭 필요한 부분이고 꼭 필요한 부분에 맞게 지원 전략까지 좀 세세하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전체적인 말씀 좀 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류에서 범물류 유통에 대한 부분까지 넓혀주셨는데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요. 지금 가지고 있는 스펙을 가지고 좀 다른 계열로도 시도를 해볼 만한 곳들이 있을까요? 예. 아주 좋은 예리하신 질문이신데, 왜냐면 이분이 커말 자격이랑 회계 자격증 2개를 갖고 있다. 요거에서 이분이 약간 물류회사로에 지원하시기 전까지는 이쪽 관련까지도 고민을 하셨겠구나. 아무래도 회계 관련 공부나 학업을 뭐 재무회계나 재무관리, 회계원리 등을 수료하시면서 이런 부분으로도 갖고 있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금융 자격 정도 하나를 좀 더 하신다면 뭐 금융권으로의 지원도 가능하겠죠.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융 자격증이 있어야만 무조건 은행이나 뭐 증권사, 카드사에 들어간다 이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사연 주신 다 읽지 않겠습니다. 우리 ADS 친구, 우리 ADS 친구에 한해서는 금융 자격을 갖췄을 때 은행 지원 시 할 얘기거리가 생긴다라는 근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죄다 이력이 물류에 특화되어 있는데 갑자기 은행을 지원한다? 회사 차원에서는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면 더 좋겠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사연 주신 걸 봐서는 본인의 인턴 경험이 본인의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되셨기 때문에 물류회사로의 지원을 주로 신경 쓰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질문 주신 말에 답변을 드리자면 금융 자격 정도 하나를 굳이 딴다면 한번 은행으로의 지원도 가능할 텐데 정도로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갑자기 금융 자격을 따라는 거 아닙니다. 지금 한창 공채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그냥 스펙 전반을 보고 드렸던 조언일 뿐입니다. 스펙상에
또 특이점이 미국 물류회사에서 4개월 동안 인턴 근무하셨다. 네네. 이 부분에 대한 면접 질문 분명히 나올 텐데 어떤 게 나올 수 있을까요? 뭐 거의 컨설턴트가 다 득신 상황이라 뭐 사전에도 없던 이런 질문을 아닙니다. 예. 굉장히 당황스럽긴 한데 어쨌든 예. 이런 이력 자체를 단순히 내가 아까도 앞에 분 사연과 마찬가지로 예. 내가 주로 정기적으로 맡았던 업무와 비정기적으로 스팟으로 진행됐던 프로젝트성 업무 이렇게 좀 담당하셨던 업무를 둘로 나누어 보시고 그 당시의 상황과 역할에 대한 나의 강점을 발휘했던 이런 이력으로 내용을 정리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전공이 인도어고요. 저는 인도에서 1년 한 2개월 정도 인턴 근무를 했습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한국 기업인데. 근데 사실 누가 저한테 물어요. 아, 인턴 때 뭐 하셨나요? 라고 물으면 딱히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억의 파편들이 좀 흐트러지기 마련이죠. 이럴 때일수록 본인의 물류 인턴 경험을 그냥 그 느낌으로만 열정의 기간, 미국에서 해냈다는 적응력 이런 식으로 좀 통으로 넓게만 보지 마시고요. 최대한 업무 단위로 나누어서 본인의 강점을 발휘했던 경험들, 이를테면 갑자기 업무를 주셨는데 어떻게 처리를 했다. 미리미리 대비를 했다. 매뉴얼을 만들었다. 혹은 네. 전체적으로 의견 조율이 안 되는 그런 회의장에서 내 역할이 이렇다는 걸 알고 좀 회의에 진전이 있게끔 뭐 작은 부분이지만 노력을 했던 책임감을 발휘했다. 이런 식으로 경험을 조금만 더 세분화하고 기억해내시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신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면접 때 할 얘기거리도 생기고 자소서도 내용이 좀 풍부해지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인턴에 대한 부분만이니까요. 네네. 이분이 이제 고민을 말씀을 하시면서 네. 이번 학기에 처음으로 쓰는 거라서 서류 전형에 대한 이제 근본적으로 좀 그렇죠. 두려움,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소서 작성할 때 유의할 점, 좀 명심해라라는 부분들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드릴로 뭔가를 좀 깊이 침전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가는 질문들이라 참 마음에 듭니다. 감사하네요. 네. 마음에 네. 들고요. 저 혼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낫네요. 확실히. 아닙니다. 일단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업계 트렌드나 화두를 적당히 적어놓고 주목했다, 지켜봤다 이런 식의 얘기는 좀 곤란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유연한 공급 사승망 관리 그런 관리가 요즘 대세인데 그거를 잘 실천하는 너네 판토스를 주목했어 하면서 회사의 현황을 이상하게 나열하시는 그런 접근은 본인이 그냥 148번째 유연한 공급망 관리 지원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할 법한 뻔한 얘기로 적당히 적을 가능성이 지금 보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본인 정도의 이력과 물류업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그 관심만큼의 깊이감을 보여주셔야지 대략적으로 내용을 적어서 불허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께서 물류업의 화두가 이렇다라는 기사라던가 어떤 아티클을 보시고 이거구나, 요걸 적어야지 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한 트렌드나 최근 업황에서 주목해야 될 이슈를 보고 지원하려는 회사는 그 이슈에 맞게 어떻게 기민하게 반응하고 대응하고 투자하고 사업화하는지를 보시고 그러한 모습들이 결국 본인께서 희망하셨던 회사의 조건, 본인이 선택할 만한 회사의 선택 기준이 된다라는 식의 회사 지원 동기로 끌고 가주는 게 본인의 어떤 자소서가 통과될 수 있는 변별력에서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누구나 할 법한 뻔한 얘기, 뭐 열정이 넘칩니다. 도전적이에요. 제가 세상 착하다는 소리 들어요. 막 이러면서 그냥 있을 법한, 누구나 있을 법한 그런 뻔한 얘기를 하시기보다는 작은 단위의 이야기지만 임팩트 있게 본인을 표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약속 하나는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주어진 업무는 기한 안에 완료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와 같이 본인이 실제로 입사 후 업무에서도 잘 보여줄 수 있는 유능한 인재로 쓰일 수 있게끔 표현하시는 노력도 자기소개서에 꼭 필요하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제 얘기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유튜브나 네이버 TV 커서를 다시 뒤로 넘기셔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다시 들으셈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들으셈이란 말씀 마지막으로 주셨고 ADS님 하반기 채용 시장에서 소중한 결과 있으시리라 믿고요. 추석 연휴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연도 제가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아이디 그금은 26살 남성 구직자분입니다. 국숭세단 3.8학점, 토익 780 만기, 토스는 레벨 6고요. 자격증 모스마스터,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인턴 경력 없다고 말씀하셨고 대외활동을 4회하고 공모전을 수상을 4회 하셨는데 뭔진 얘기 안 해주셨어요. 다만 장려상을 타셨다. 동아리 회장하셨고요. 계획으로는 영어라고 4번이나 영어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는요. 식품이나 외식 기업의 마케팅,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은 토익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유유. 인턴 경력이 없는 게 불안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네요.
네, 그금우님 사연 만나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영어를 4번 외치신 게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질문들의 특징 느껴지시죠? 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뭐 영어 공부하면 되겠죠. 지금으로서 뭐, 아유, 왜 그러십니까? 뭐 어떻게 제가 조언을 드립니까? 그것도 아니고 이제 전체적으로 본인이 답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요. 이분께 뭘 더 처음을 드리기도 어렵고 본인이 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인턴 경력 없는 게 불안하다? 그럼 인턴을 하셔야죠, 지금으로서. 이렇게 난처하게밖에 답을 못 드리는 것. 이게 저희 방송의 특징은 아니겠죠. 좀 하나씩 좀 살펴보자면 네네. 일단 식품 외식 기업에서 마케팅을 희망한다. 이게 참 여기서 어려운 길로 들어가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학부형이 되었는데 비인기 종목으로 자녀가 운동을 하겠다라는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 금메달 안 따면 밥도 안 되는데 돈도 안 될 텐데 얘가 이걸 왜 하나 싶은 이게 좀 적절한 비유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마케팅 자체가 뽑는 규모가 극히 적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마케팅의 종류가 뭐 다양하고 여기서 어떤 업무를 맡고 뭐 이런 마케팅 직무에 대한 개론을 드리고 싶진 않고요. 지원 전략에 대한 고민을 하시니까 결론부터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식품업계와 외식업계의 최근 동향이나 트렌드를 좀 감안해서 본인의 지원 전략에 입체미를 더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식품업계 최근 화두는 마케팅 직무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식품 외식업계 마케팅 직무 지원 시 특징입니다. 최근엔 이 식품공학도 분들이 이 식품회사나 외식업 회사의 마케터로도 지원을 합니다. 약간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이 식품공학도 분들은 아무래도 R&D, 제조 생산 쪽이라든지 혹은 뭐 프로모션을 실제로 운영하는 쪽 혹은 그 제품 자체의 특성을 바탕으로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그 속성을 이해하고 있는 공학도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순히 그냥 경영학적인 지식으로 브랜드를 알리는 차원의 일보다는 그런 건 오히려 외주를 맡긴다든지 아니면 석박사 전형으로 경력직을 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필드에서 실천적인 업무를 한다거나 제휴를 하고 기획하는 일에 있어서 이 식품공학도 분들이 최근 마케터로도 지원을 많이 하는 일이 벌어지는 전체적으로 마케팅의 경쟁자의 어떤 캐파가 좀 넓어지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고 싶고요. 외식업만 놓고 보더라도 외식업계 9년째 화두가 이 몰링입니다. 몰 안에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대기업군에서 몰 안에 여러 브랜드들과 계열사들을 입점시키다 보니까 단순히 그냥 경영학도 나온 사람 혹은 경영, 경제학, 상경제 지식이 있는 사람만이 마케터가 돼서는 안 된다. 이 업 자체를 좀 이해하고 트렌드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국어 교육과를 우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전공에 대한 바운더리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부분이 또 특징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그금우님 보니까 국순세단이신데 참고로 이제 대부분 이제 세종대학교나 단국대 학생들은 이제 국순세단이라고 안 합니다. 따라서 이분은 국민대 아니면 숭실대라는 느낌이 드는데 뭐 약간 여담이죠. 왜요? 세종대나 단국대는 그분들은 국순세단이라고 안 합니다. 그냥 세종대라고 하고 단국대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균합적인 거니까 오해는 마시고요. 어찌됐건 이분은 지금 해왔던 이력이 절대적으로 CRM 직군에 특화해서 본인이 나름 뭐 서칭을 하시고 내용을 정리해서 타겟된 그 고객층에게 어떠한 프로모션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업무를 맡으시기 위한 그런 과정들을 경험적으로나 자격적으로 같이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냥 본인은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지원을 하시되 지금 경쟁자들이 이렇게 다양한 특징과 컨셉을 갖고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본인의 성격과 내용들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드러내실 게 아니라 본인이 마케터에 대한 생각을 난 이렇다고 본다. 이러한 업무가 좀 중요하다, 비중이 있다. 그런 업무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나는 지식적으로는 이렇게 자격과 내용을 찾아왔고 경험적으로는 이렇게 필드에서 쓰일 수 있게끔 이러한 공모전 활동과 외부 대회 활동을 이어왔다. 이렇게 이론과 지식의 겸비가 된 실제로 CRM 업무에 특화된 이렇게 좀 뭔가 본인이 직무 안에서의 업무를 좀 핀트를 잡고 타겟팅을 해서 지원을 해주시는 것만이 그나마 다른 식품 외식업계를 지원하시는 경쟁자들 대비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식품 외식업계라고 하면 보통 그럼 뭐 CJ나 네, 그렇죠. 뭐 어디가 또 있을까요? 뭐 풀무원도 있고요. 대사, 오뚜기. 아니 백종원 씨가 하시는 그런. 그렇죠. 하지만 거기는 뭐 공채가 있긴 한데 거의 뭐 초대절 전형 내지는 있더라도 2명 뭐 이렇게 되는 게 특징이죠. 알겠습니다. 좀 총체적으로 대비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분이? 일단 총체적으로 질문을 주신 거에 대한 답은 이미 드렸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만약에 공채 시기와 공채 시기가 끝난 이후에 이 두 시기에 나눠서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공채 시기니까 지원을 하세요. 하지만 뽑는 인원이 그렇게 적을 거예요. 많아야 2명, 적으면 1명.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회사가 인원을 적게 뽑는 것뿐이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한정된 TO에서 최적치로 지원할 수 있게
그러니까 누구나 할 법한 뻔한 레파토리로 자소서를 쓰시면 광탈당할 수가 있습니다. 학력과 영어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본인이 한정된 기여다 보니까 뭐 야구도 10번 치는 것 중에 3번 치면 그게 3할 타자, 그게 잘 치는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대기업이든 중견업체든 물류에서는 차치하겠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폭에서 최대치로 마케터로 쓸 수 있는 회사가 제가 봤을 때 냉정하게 한 16군데, 17군데 정도의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회사들로 지원을 하심에 있어서 한정된 면접 기회, 한정된 적성 검사 기회를 그냥 허투루 낭비하셔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좀 어부가 그물을 내치듯 물고기를 한 번에 이끄는 마음으로 각 전형을 좀 두루두루 대비하시는 전형별 대비가 이 취업 시즌엔 중요할 것 같고요. 취업 시즌이 끝나면 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계약직이어도 좋고 인턴이어도 좋으니까 단 한 달이어도 좋으니까 좀 식품이나 외식업체 본사로의 근무를 좀 지원을 하셔서 좀 맞아 보시는 것도 업무를 좀 느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3가지 사연을 만나봤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만나보진 않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반기 채용을 향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좀 대비를 하면 좋겠다. 이런 꿀팁 좀 나눠주십시오. 꿀팁은 2가지인데 일단은 멘탈적인 부분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구직자분들의 성향과 동향은 다 다양하기 때문에 이번 추석 연휴 때 고향으로 가시거나 가족들을 만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존중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친척분들과 가족분들의 그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고 그들의 말 한마디에 망가지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좀 힘들지? 너 될 거야. 이런 말이 값선 위로든 값싸지 않은 진정한 위로든 간에 본인께서 좀 아셔야 되는 건 이게 지금 나를 괴롭히는 건가 아닌가? 이렇게 흔들리거나 멘탈을 좀 이렇게 좀 내려놓으시면 안 되는 거고요. 딱 붙잡으시고 제대로 본인이 그냥 믿고 본인이 해오던 대로 꾸준히 이어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냥 전형별 대비로서의 팁을 짧게 말씀드리면 저라면 늦어도 내일 오전 중으로 16일 마감 혹은 15일 마감인 회사들의 자소서를 완료할 것 같습니다. 완료를 하고 남은 3일 동안 인적성 문제풀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합이 6. 봉투 모의고사 2개는 풀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이상한 예능이나 영화를 보실 시간 이상하진 않습니다. 즐겁고 좋은 예능을 볼 타이밍이 지금은 아닙니다. 잘 한번 진지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본인이 내년 이맘때에도 설마 이래야 되는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하시는 게 좀 어떨까 하는 마음 가져봅니다. 아니 내일까지 이제 마감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내일까지 마감해야지라고 마음은 먹었으나 생각한 것처럼 속도가 안 날 때가 있잖아요. 자소서를 잘 쓰는데 또 빨리 쓸 수 있는 비법 같은 건 없나요? 그렇죠. 본인이 뭐 요시모토 바나나나 박범신 씨 뭐 이런 분들이 아니고서야 글이 한 번에 유려하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최소한의 인덱스, 개요가 나와줘야 빵 터지셨네요. 개요가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본인이 할 얘기거리가 없다면 회사의 현황, 지원 동기를 쓸 때도 회사의 현황, 이 현황에 맞는 직무의 담당 업무, 이를 잘 소화하기 위한 나의 조건, 과거의 경험, 입사 후 포부 한 문장, 700자. 이렇게 내가 적을 그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틀이라도 좀 적어놓고 접근을 하셔야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실 수 있습니다. 괜히 불안한 마음에 땡땡 캠퍼스 이런 데 가서 막 결제하시고 결제하는데 팝업이 뜨고 또 프로그램 설치하다가 컴퓨터 다운되고 이러면서 본인의 마음을 낭비하실 시간에 조금이라도 내가 쓸 글의 패턴들 익혀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정 작성이 힘드시면 저희 투데이 잡스 영상 다시 보는 것 여러 플랫폼에서 진행이 되니까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는 다양한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잘 준비해 주셨으니까 내용 참고하시는 것도 좋겠네요. 너무 좋은 방법이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요를 짜는데 사실 이제 채용이 이것저것 몰리다 보면 이것저것 쓰다가 막 헷갈리고 여기저기 잘못된 걸 넣기도 하고 아니면 인사 담당자가 읽었을 때 이거 복붙한 거 아니야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걸 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팁은 없을까요? 복붙을 피하는 팁. 사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티나지 않기 위한 방법. 일단 기본적으로 되게 티가 나는 친구들의 특징은 본인이 마음에 들었던 글들을 좀 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내 자식 같은, 내 자녀 같은 글이라는 패턴 때문에 이를테면 뭐 특정한 CEO나 경영진의 말을 복붙해서 한다. 인용하는 거. 뭐 인용하는 식의 패턴을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원래
도전적인 회사에 일하고 싶었는데 어머 너네 회사가 엄청 도전적인 사업을 하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그대로 복분한다면 많은 지원자들도 비슷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원자가 할 법한 것만 피하자라는 마음으로 접근하신다면 의외로 할 얘기거리들이 넘칠 겁니다. 이를테면 제조사 중에서도 여러 필드에 경쟁자가 많은 업체일수록 특정 경쟁사 대비 비교를 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 회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이렇다라는 내용의 CEO의 말들을 참고하는 게 차라리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그렇게 안 하니까. 네네. 반대로 원천 기술이 명확하고 특정한 시스템과 솔루션을 바탕으로 뭐 중견업체든 대기업이든 그렇게 뭐 활약을 하는 것들, 이를테면 뭐 마이다스 IT 같은 것들, 뭐 인바디기 이런 회사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CEO의 입김이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하셨던 과거의 말씀이나 인터뷰를 보고 다 똑같이 쓰거든요. 정상 그 이상의 활약 뭐 이러면서 그런 잡지에 보면 왜 그런 자기네 타이어나 부품 들고 웃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걸 대충 검색해서 보고 오케이 이거야 하면서 그냥 그거를 베껴 적는 게 본인 말고도 한 90분 정도가 더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피한다면 남들이 할 만한 것만 피한다면 복붙을 했다라는 오해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가 있겠죠. 예, 지금까지 추석처럼 풍성한 조언 전해주신 네. 차재원 코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잡다방 오늘 준비한 내용은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저희 다음 주에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지치고 힘들 때는 저희 잡다방의 문을 언제든지 똑똑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투데이 잡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이어질 2부에서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구직자들의 현실과 앞으로 직장 생활에서 인권을 지켜줄 인권 살롱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야근 약사에게 취업은 투데이 잡스! 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요즘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인데 급여 몇 달 밀리는 게 어때서 그래? 주휴수당? 난 옛날에 그런 거 안 받고 일했는데 난 그런 거 몰라. 일 못하면 돈 안 주고 자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근로계약서 안 쓰면 퇴직금 안 줘도 돼. 이렇게 임금을 고의적으로 안 주고 버티는 사장님들, 이건 웹툰의 가상 스토리가 아닙니다. 아시죠? 고의적 임금 체불은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거. 사업주와 근로자 서로가 신뢰받는 임금 체불 없는 사회, 모두가 바라는 내일입니다. 체불 말고 지불! 네, 대한민국의 청년 실업자 상당하지만 과연 그 많은 구직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잘 찾아가고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네, 그저 몰라서 채용시장에 고용된 약자라서 넘어갔던 억울한 여러 가지 상황들 인권 살롱에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분들도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트러스트원 취업 컨설팅의 송진원 노무사님 그리고 노무법인 명문의 이진화 노무사님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두 분은 갈수록 멋져지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아니, 두 분이 매력이 각각 다르신데 너무 둘 다 스튜디오를 밝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잘 지내셨는지 일단 안부 인사드릴게요. 네네, 잘 지내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끝인가요? 네, 이제 네. 저는 잘 지내는데 네. 아마 그 구직자분들이 지금 추석 이후로 바로 지금 공채 마감이잖아요. 아까 차 코치님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그러니까 아마 추석 때 잘 못 쉴 것 같아가지고 그게
되게 센스가 좀 없다라고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네, 너무 추석 다음 날 마감을 해버리면 네. 추석 때 못 쉬잖아요. 어쩌라는 건지. 하루 이틀은 더 줘야 되는데. 송편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최악일 것 같은데. 아니 우리 진원 쌤은 안부에 대한 답변조차 우리 취준생들에 대한 네. 그 안쓰러움과 아, 토닥임으로 마무리해 지금 또 주셨는데 가장 예민한 시기니까. 네, 그렇죠. 진원 쌤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선은 여기 올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자꾸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니까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훈훈하네요. 일단 뭐 저는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근황의 변화가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항상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좀 변화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전에 이제 저희 아들이랑 네. 한 30분에서 1시간씩 대화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 바람직하네요. 그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 그게 좀 요즘에 가장 뭐 삶의 낙이랄까? 네. 제일 재밌는 일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시작을 참 훈훈하게 해봤는데 사실은 두 분께서 굉장히 오랜만에 함께 나와주셨습니다. 함께 나오시면 항상 저희가 좀 뜨거운 토론 배틀을 하잖아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좀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의 핵심은 해고입니다. 해고. 말만 들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예민하고 가장 네네. 민감한데요. 그렇죠. 근데 이 해고가 오히려 경제에 도움이 됐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017년 5월 달에 한국에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하셨고 네, 나란히 프랑스에서도 마크롱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네. 두 대통령이 정반대로 보이는 경제 정책을 펼쳤는데요. 예. 우리나라는 공기업 또는 공무원의 최대 채용을 통해서 안정적인 고용 정책을 펼쳐왔는데 반면에 프랑스에서는 상당하게 많은 지금 시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높이는 그래서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정책을 통해서 지금 기업이 활성화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반대의 지금 상황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네. 그 핵심은 바로 해고거든요. 우리나라는 오히려 안정성을 강화를 해온 측면이 있는 반면 프랑스에서는 해고를 오히려 활발하게 해가고 있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취임을 한 두 나라의 대통령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고용 정책을 폈는데 이게 다른 결과를 낳았다는 말씀을 네, 해주셨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프랑스의 예가 굉장히 흥미로운데 자세히 좀 얘기를 해주시죠. 과거에는 이제 그 노조도 너무 강성이고 예. 근로자들이 조금 이 근로 시간을 좀 태만하게 좀 나태하게 근로하는 성향이 좀 짙다라고 해서 예. 프랑스병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조금 노동 이런 환경 자체가 그렇게 좀 아주 근로자들한테 친화적인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 때문인지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등장을 하면서 일자리 대통령이라는 말을 자처하면서 노동 개혁을 강도 높게 실시를 했습니다. 네. 노동 개혁을 실시를 하니까 사실 노동계 쪽에서 반발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하니까 최근에 유럽에서 나홀로 성장을 실시하고 있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런 상황이고 일단은 전 좀 궁금한 게 2년 만에 사실은 프랑스가 이런 변화를 거둔 거잖아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를 어디서 찾아보는 게 좋을까요, 진원 쌤? 네, 일단 지금 한 5가지 정책이 있는데 아까 전에 진아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시위와 노동법에 대한 반대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이제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반대가 심하고 모두가 노를 할 때 네.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예스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좋은 내용이 나왔거든요. 예. 5가지 개혁안을 좀 얘기를 드리면 첫 번째는 노조의 힘을 조금 약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네. 노조가 힘이 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노동의 경직성이 강하다는 건데 네. 그 산업별 노조로 협약을 해야 되는 것 대신에 기업별 노조와 임금 협상이 가능하게끔 해서 이제 노조의 단결성을 약화를 시켰고요. 두 번째는 경영 악화 시에 해고를 조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조항을 좀 신설을 했고 네. 세 번째는 부당 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책임을 좀 제한을 해서 네. 기업들이 해고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제 노력을 좀 했고요. 네. 네 번째로는 근로자에게 복지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완화를 했고 네. 5번째는 정규직 전환을 탄력적으로 좀 해서 정규직 전환을 이제 해야 되는 곳도 있고 안 해야 되는 곳도 있고 좀 유연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노조의 집단 교섭권을 약화를 시켰고 두 번째로는 해고를 좀 쉽겠다. 네. 그 두 가지를 통해서 기업들은 훨씬 더 자유롭게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해고를 하고 또 고용을 하고
그래서 유연성을 강화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원쌤이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나요? 진화쌤도 보시기에 또 나름대로의 이런 변화가 어디서 온 것인지에 대한 관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죠? 일단은 프랑스에서 실업률이 떨어지고 이런 노동 유연성이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처음에 이 노동 개혁을 실시를 할 때 쉬운 해고가 가능하게끔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노동계 쪽에서는 기업들이 아주 해고를 많이 실시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고자가 많아지고 실업률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보니까 해고가 쉬워지니까 기업들이 채용을 늘린 거예요.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은 떨어지고 고용 환경이 좋아진 거죠. 거기다가 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던 기업들이 정규직으로 채용을 할 의사가 10%가 또 증가를 했다라고 해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프랑스가 좀 성공을 거두고 있다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조금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정부 주도적인 일자리 성장이 지금 큰 것 같아요. 그렇대요. 공공기관에서 단기간 근로자들을 좀 적극적으로 채용을 함으로써 인원수 자체는 지금 늘리고 있거든요. 근데 자발적인 참여로까지 이어지지는 않는 실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좀 분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러면 진아쌤은 프랑스의 이런 기조를 우리나라도 좀 일부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적용이 될까요? 적용이 돼야 되겠죠. 일단은 프랑스하고 우리나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네. 같이 2017년 5월부터 공교롭게도 정부가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좀 노동 친화적인 정책을 펴고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펴고 있단 말이에요. 네. 사실 이 시발점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2017년 5월 이전의 프랑스의 상황과 그 이전에 우리나라의 상황은 완전히 달랐어요. 사실. 네. 프랑스는 그 이전에 뭐 주 40시간제에서 39시간, 세계 최초로 주 35시간제를 시행을 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정치권에서는 더 많은 고용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주 35시간제를 과감하게 시행을 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 여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로시간을 축소하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주장이 틀렸다는 판단 아래 그리고 기업 없이도 정시할 수 있다거나 국민의 근로시간을 줄이면 더 잘 살 수 있다는 주장은 잘못됐다. 이런 것들을 자인을 하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국가적으로 좀 더 기업 친화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공감대가 있었고 우리나라는 그 반대의 상황이었죠. 장시간 근로가 너무 많고 과로사도 많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기업 친화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시기기는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시작은 달랐지만 이제 프랑스는 좀 더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펴면서 실업률이 제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이제 나빠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를 조금 교훈 삼아서 우리도 조금 전환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노동 유연성을 좀 더 강화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아무리 그래도 해고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그 서늘함이 있기 때문에 해고의 정의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해고를 법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사용자가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중에 또는 근로계약에 정함이 없는 정규직에게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해지의 의사표시. 그래서 이제 근로자의 의사랑 상관없이 사용자의 의지와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게 해고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해고를 하면 대기업들은 또 벌점을 받거나 조금 여러 가지 투자 상황에서 그게 또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해고를 해고라고 표현을 안 하고 뭐 의원 면직이다, 명예퇴직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형식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했을 경우 다 해고라고 이제 판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해고에 대한 정의를 살펴봤는데 해고라고 해도 또 여러 가지의 성격이 있을 것 같아요. 정당한 해고인가 부당한 해고였는가라고 했을 때 정당한 해고이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좀 갖춰져야 할까요, 진아 씨?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부터 33조 사이에 부당해고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해고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제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이걸 조금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기본적으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두 번째로 경영상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 그리고 해고 회피를 위한 기업의 노력, 그리고 합리적인 이제 해고자에 대한 기준, 그리고 근로자 대표와 50일 전에 이제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을 다 했다선 치더라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또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규정에 대한 것들보다는 이 규정들을 법규를 해석하는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해고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고에 대한 정의까지 좀 짚어봤고 주제 제시는 지금까지 좀 충분히 된 것 같아요. 네. 두 분이 이제 배틀을 진행을 해주실 네. 텐데 어떤 쟁점 가지고 좀 네, 일단 해고가 지금 아까 전에 진아 쌤 말씀하신 게 과연 적용을 언제 해야 되냐, 그러니까 예. 어떤 게 합법한 해고냐는 사실은 사안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되게 예민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정규직들이 대부분 해고에서부터 많이 그렇죠. 이제 그렇죠. 보호가 많이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통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해고를 할 수 있냐라는 게 이제 기준 중에 하나예요. 긴박한 네네. 경영상 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넓게, 그러니까 작년보다 매출액이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온 게 만약 긴박한 거다라고 하면 해고를 네. 자연스럽게 할 것이고, 정말 회사가 도산하기 직전에만 해고가 인정된다고 하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되게 축소해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의 입장은 일단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좁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 이유는 지금 해고를 다 늘려버리면 저는 해고를 늘리는 건 찬성하는 입장이나 네. 비정규직은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규직에 한해서는 해고를 넓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보지만 지금 비정규직 분들은 가뜩이나 정말 2년 이상을 사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때 해고까지 풀어버리면 정말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도입이 돼야 되나 당장은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 차원이 먼저 해서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좁게 해석을 하는 측면을 들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범위의 차이를 두고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 진화 쌤은 좀 좁게 일단은 보고 그리고 장기적, 단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인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진화 쌤은 어떤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연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업의 상황이라든지 산업의 상황을 반드시 살펴야 될 거고 국가의 상황도 살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송 쌤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산 회피설, 미래 위험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조금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의 경영 환경은 과거에 우리가 이런 설 저런 설 이런 판례 저런 판례가 나왔던 시기와 완전히 다르다라는 상황을 전제 조건으로 놓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몇 년 전까지 제가 자문을 했던 콜택시 업체가 있어요. 콜택시 업체가 있었는데 콜택시 업체 과거에 많았거든요. 전화하면은 콜비 1,000원 주고 택시 요금 내고 이렇게 나가고 수도권에서는 많이 사용을 했어요. 지금 지방에서도 꽤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근데 이 콜택시 업체가 K 이제 O 택시 이 택시가 출범을 하면서 서비스가 출범을 하면서 사실은 거의 없어졌어요. 저희는 이제 자문사들은 상당히 폐업을 많이 했었고. 그랬겠네요. 근데 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산 회피설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하면은 이 회사가 택시가 나오고 나서 매출액이 급감하고 어려움을 겪는 과정을 거친 이후에야 직원들을 고용 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표자는 예상을 했을 거예요. 이 오택시가 출범과 동시에 우리의 생명력은 거의 다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견을 했을 거고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이미 발생될 미래의 위험을 예견을 해서 근로자를 고용 감원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은 좀 봐줘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기업들이 승자 독식 구조로 많은 기업들을 먹어삼키고 있거든요. 새로운 산업의 패러다임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닥쳐올 위험에 대해서도 우리는 고려를 해줘야 된다. 저는 이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그런 맥락을 가지고 두 분께서 이제 입장을 전개를 해 주실 텐데요. 이제 하나씩 또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해고 요건 완화라는 부분, 우리 고용 환경에서 이득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입장을 여쭤볼 텐데요. 진화 씨 먼저 들어보도록 저부터 하죠.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해고 요건 완화는 아까 우리가 선례가 있었죠. 프랑스에서 이미 해고 요건을 완화하니까 고용이 늘어났고 지금 처음에 이제 노동계에서 굉장한 반발이 있었지만 지금은 뉴스를 찾아보니까 그런 얘기는 많지가 않아요. 그만큼 무언가가 이제 노동 환경이 이제 한쪽으로는 제약이 됐지만 한쪽으로는 좋아졌다라는 얘기겠죠. 분명히 임금도 올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심리적 요인을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업들의 대표자의 이제 심리적 요인, 임원진들의 심리적
어떻게 회사가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그 프로세스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첫 번째로 이제 3년 만에 최저임금 1만 원을 만들겠다. 그리고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겠다. 공휴일을 유급 휴일화하겠다. 1년차 직원의 연차 휴가를 10일을 추가하겠다. 근로감독관을 5천 명 이상 더 고용을 해서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 굉장히 친노동적인 성향의 정책들을 한 번에 쏟아냈어요. 그러면서 기업들한테 요구를 한 게 뭐냐면은 채용을 더 많이 해주세요. 실업률이 자꾸 올라갑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앞에서 한 얘기랑 뒤에서 한 얘기랑 좀 다른데? 라고 생각을 했고 실질적으로 제가 기업 자문을 하면서 최대한 버텨보자. 10,000원 되면은 어떤 상황이 올지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최대한 고용을 줄이고 자연 감소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은 자동화하자. 왜냐하면은 인건비가 언제까지 어떻게까지 올라갈지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1만 원이 이미 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리적으로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자문을 하는 입장에서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자문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언해주는 사람들마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프랑스는 사실 친노동이 아니라 친기업적인 정책을 펴면서 반대되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여기에서 문득 떠오른 제 군대 시절의 기억이 있는데 어떤 기억이죠?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제가 군대에서 이등병대였어요. 입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고참이 옆에서 잘 때 귀에다 대고 그러는 거예요. 너 내일 두고 보자. 빨리 자라. 그러는 거예요. 내일 두고 보세요. 그러면서 빨리 자래요. 잠이 오나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잤죠. 그리고 부스럭대면은 되게 화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빨리 자야 될 것 같은데 가슴은 두근두근 거리고 빨리 못 자겠는 거예요. 기업들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을 해요. 이때 그 기업들도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고 이 기업이 친노동적인 성향을 굉장히 많이 띠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고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인 요인들부터 풀어주는 정책이 조금 예고되고 시행이 돼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들어서 굉장히 이제 경영계 입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해고 요건 완화 우리 고용 환경에서 이득인가 아닌가 이 부분 진원 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저는 이제 사실 기업 측의 대변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고용 환경의 상승, 고용 환경의 이제 그 이득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분명히 취업난도 있지만 전반적인 소위 먹고 살기 위한 월급이 상승되거나 비정규직의 안정성이 강화되거나 이런 이제 양적인 지표 외에도 질적인 지표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양적으로 우리가 고용률을 얘기하는 것보다 더 전반의 안정성이 강화되면서 동시에 이제 유연성이 강화되는 게 좋다고 보는데 지금 사실 좀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천연 자원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인적 자원밖에 없습니다. 근데 인적 자원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기업들은 사람으로 돈을 버는 거죠, 우리나라는. 근데도 지금 정부에서 나서서 사람 채용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자원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분명히 채용하지 않는 이유에는 분명 필요한데 한 번 채용하면은 나가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기업은 흥망성쇠가 있잖아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럼 잘 될 때 채용을 바짝하고 안 될 때는 조금 내보내기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채용은 많이 하고 안 될 때도 갖고 가라고 하니까 사실 기업들은 그 유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해고 조건의 완화는 강화가 돼야 되는데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얘기해서 좀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은 해고를 조금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임금 수준도 워낙 높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지금 2년 하고 계속 이제 돌고 도는 상황인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또 유연하게 해야 되냐는 것은 별개라는 거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덴마크하고 비교를 하고 싶은데요. 덴마크는 두 용어를 다 씁니다. 유연 안정성 모델이라 그래요. 유연하면서도 동시에 안정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덴마크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될 수 있어요. 근데 덴마크는 그래도 복지 수준이 높고 잘 산다고 하는 이유는
해고됐을 때 2년 동안의 실업급여를 이전 급여의 70%나 챙겨줘요. 그러니까 2년 동안에 70% 정도 하면 사실 자발적인 계약 종료도 상당하게 많을 거예요. 예.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도 많고 그 정도 되면은 이제 해고라는 단어가 우리처럼 되게 무섭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예. 오히려 그런 이게 삶에서 약간 휴식을 통해서 워라밸 챙기고 다시 한번 혁신을 이뤄나가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훨씬 더 잘 맞는다는 걸 봤을 때 네. 분명히 이제 우리는 기업자 측뿐만이 아니고 노동자 측 그 중에서도 지금 누구도 챙겨주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대기업 노조도 지금 본인들의 밥그릇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네.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노조는 사실 우리에서 얘기가 계속 나와야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초점을 둬서 좀 얘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진원 쌤 방금 말씀하신 네네. 것 중에 조금 반대하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네. 좀 해볼게요. 실업급여를 덴마크에서 2년이나 준다라고 하는데 우리도 반드시 거기에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이미 자기 부담금도 있잖아요. 4대 보험 부담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적지 않은 비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여기 지금 국민연금도 기존에 9%에서 12%로 인상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건강보험은 내년에 3.2% 올린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월급 385만 원 세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율이 24%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월급에서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못 떼고 하면은 사실 남는 게 별로 없거든요. 예, 과거에 385만 원, 많은 금액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저희가 24%를 계속 걷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예.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근데 지금 또 이 2년 이런 거 보장을 하면은 더 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월급 근로자들이 근로소득을 모아서 집도 사고 계층 간 이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변화를 줘야 되는데 자녀도 키워야 되고. 예, 자기 부담금이 많아질수록 계층 이동은 쉽지 않아요. 투자도 못 합니다. 자, 이런저런 대출금을 갚기만 바쁘고요. 쓸 돈이 없으니까 소비는 침체될 수밖에 없고요. 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충분히 사회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 오늘 이렇게 노동 유연성이라는 큰 키워드로 2부를 보내고 있는데 촌철살이를 한 분씩 좀 짧게 들어보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원 쌤부터. 네, 일단은 지금 어쨌든 저희가 얘기 나눈 것은 유연성이 강화되긴 해야 되나 네. 우리나라에서 소외받는 비정규직이라든지 분명히 안정성이 보장돼야 그 해고가 훨씬 더 사회적인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정부에서는 뭐 세수를 확대해서 실업급여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고 이제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의 격차는 상당히 심각하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누진세를 적용을 하던 뭘 하던 간에 어쨌든 정규직은 조금 그 기득권을 낮출 필요는 있다. 그래서 분명히 사회가 우리가 이제 정규직만 잘 산다고 되지 않잖아요. 비정규직을 무조건 보호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보호해주면서 동시에 정규직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를 해서 유연성 강화한다. 네, 그러면 조금 더 훨씬 더 사회가 살아나고 경제가 지금보다는 발전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아 쌤. 저는 사랑은 타이밍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비유를 참 굉장히 많이 영어를 하네요. 많이 네. 가지고 그러게요. 가을이 돼서 갑자기 그래요. 비유 천재가 된 것 네. 같은 기분이 드는데 네.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한테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막 나타나고 있어요. 네. 프랑스라든지 유럽 국가들은 이미 병자라는 얘기를 듣고 그제서야 이제 정책들을 수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앞선 사례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빠르게 정부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 날에 선임하고는 어떻게 되셨나요? 그 결과를 얘기 안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군대. 그 선임하고 네. 이제 제가 사실 운전병이었는데 네네네. 밑에 내려가가지고 제가 예. 그 차 이제 하체라고 하죠. 예. 차 하체를 이제 들어가서 칫솔로 닦았습니다. 그런 약간 가혹행위 같은 슬픈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하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노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이어질 3부에서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 빠르게 알아보는 채용 알림장 그리고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직방 뉴스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투데이 자, 잡스. 잠깐 어디 가지 마세요.
안 좋아져서 당분간 민준이 봐주는 게 힘들 것 같아. 갑작스레 찾아오는 일상의 순간들. 일도 가정도 함께 지켜낼 수는 없을까요? 시간 선택제로 당신의 일상을 잠시 전환하세요. 육아 분담으로 맞벌이 부부의 부담은 덜어주며 업무 시간 능률은 높여주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 뒤 6개월 후 다시 일상으로의 전환. 가족의 일상을 지켜주는 시간 선택제.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설유진 씨 되십니까? 실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많아 보여요. 죄송합니다. 아이쿠. 종이증권으로 거래하기 번거로우셨죠? 증권의 간편한 거래를 위해 전자증권 제도가 시작됩니다. 전자증권 제도. 네, 취업은 역시 투데이 잡스 계속해서 실시간 채용 정보 알아보는 채용 알림장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만나보는 순서죠.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소식들을 모아 준비한 직방 뉴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채용 알림장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용 알림장 강지수입니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채용 소식입니다. 충북 청주시에 소재한 플라워밀에서 원단 생산직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하고요. 급여는 연 2,200만 원, 모집 기간은 10월 3일까지입니다. 다음은 마이콘에서 재무사무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경력은 무관하나 대졸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고요. 급여는 연 2,500만 원, 모집 기간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마성산업에서 머시닝센터 조작원을 채용합니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한 건이고요. 급여는 월 270만 원 이상,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입니다. 마지막 채용 소식입니다. 연합뉴스에서 본사 취재 기자직, 영문 기자직, 지방 취재 기자직과 사진 기자직을 모집합니다. 학력과 연령 모두 무관하고요. 연합뉴스 채용 사이트를 통해서 9월 20일까지 지원 바랍니다. 네, 취준생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원 자격 그리고 우대사항 확인하신 후에 마감일에 늦지 않게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용 알림장에서 채용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만나보는 순서입니다.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오늘 어떤 지역으로 가볼까요? 네, 오늘은 사과가 생각나는 곳입니다. 사과로 유명한 3대 도시 중 하나죠. 대구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대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황정덕 주무관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구 서부복지플러스센터의 황정덕 주무관입니다. 네, 주무관님 내일이면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뭐 연휴 이용해서 어디 뭐 가실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추석에 어떻게 뭐 보내실 예정인가요? 네, 고향인 경북 상주에서 차례를 지냅니다. 그 마당 넓은 집에서 4대가 모여서 친지들과 즐거운 명절을 보내려고 합니다. 와, 생각만 해도 굉장히 즐거운 시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번 연휴 때 만나볼 이제 친척들이 기대가 됩니다. 상주면 곶감 되게 많이 드시겠네요. 네, 그런가요?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부럽습니다. 네. 어쨌든 풍요로운 그런 연휴 보내시길 바라고요. 그럼 준비하신 소식 한번 들어볼까요, 주무관님?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첫 번째 고인 정보는 대구 달서구 와룡로에 위치한 세무법인 영남에서 기장 업무를 포함한 세무 업무 등을 담당할 경력 2년 이상 직원 3명을 모집합니다. 직무 내용은 회원사의 기장, 신고 대리,
부가세, 종소세, 법인세 등 대행 업무입니다. 학력은 고졸 이상 세무사 사무소 업무 경력자, 컴퓨터 활용 능력이 탁월한 자를 우대하며 근무 형태는 주 5일 근무이고 1일 근무 시간은 0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특히 동계 기간 중 11월, 12월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탄력 근무가 가능합니다. 급여는 연봉 2,800만 원이고 면접 후 협의가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이고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해 방문 또는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대구의 첫 번째 소식 만나봤고요. 바로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대구 서구 염색공단 천로에 소재한 사무용 가구 중 의자 전문 제조업체로만 30년 전통기업인 주식회사 토치에서 OA 가구 조리원 2명을 모집합니다. 학력은 고졸 이상이면 사무용 가구 경력자를 우대하며 기업의 경쟁력, 품질이 기업의 생명인 기업 신조에 부합하는 책임감과 성실함을 겸비한 분으로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월 급여는 200에서 300만 원 선이며 경력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고 접수 마감일은 9월 30일까지이며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해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경력이 무관한 구인건이었고요. 가구 조리원 총 2분을 채용하는 건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소식도 들어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업체는 대구 서구 와룡로에 소재한 커튼 및 블라인드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다원 D&I에서 제조 현장 생산직 2명을 모집합니다. 블라인드 조립 및 절단, 절곡, 배송 차량의 상하차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학력은 고졸 이상으로 1톤 차량 운전 가능한 자를 원하며 관련 유사업종 경력자 및 제조 유경험자를 우대합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근무 사업장으로 시간은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5시 30분까지이고 시급은 8,500원에서 9,000원 사이이며 경력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9월 23일까지이며 추석 이후에 바로 출근이 가능한 자를 우선으로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 준비하셔서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고향 가는 길 안전 운전하시기 바라며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대구의 일자리 소식 만나봤고요. 오늘 구인 정보도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대구 다녀와 봤고요. 다음으로는 어느 지역으로 가보면 될까요? 네, 다음 지역은요. 농업과 공업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곳입니다. 충북 지역의 구인 소식, 음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최원호 주무관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무관님. 네, 안녕하세요. 음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 최원호입니다. 네, 주무관님 반갑습니다. 주무관님께서는 이번 추석 연휴 때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결혼하고 나서는 뭐 특별하기보다는 루틴화돼 있는 것 같아요. 명절 아, 그런가요? 네, 본가에 가서 차례 지내고 성묘하고 네. 다시 처가 가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처가 집 가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 일반적인 그런 규칙적인 루틴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또 되돌아보면 참 소중한 것들이 아닌가 싶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 되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준비해 주신 음성 지역의 채용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주식회사 C존입니다. 충북 음성군 생극면에 소재한 선박 접안용 제품인 폼필드 팬더하고 폼필드 무일을 생산하는 업체고요. 현재 현장 생산직 직원 2명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학력하고 경력은 모두 무관하고요. 근무 형태는 주 5일에 주간 근무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월 급여는 월 200만 원 정도 수준이고요. 복리후생으로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접수 마감은 9월 30일까지니까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께서는 워크넷을 참고하셔서 이력서를 준비하여 팩스나 이메일로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소식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소식도 들어볼까요, 주무관님? 네, 이어서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한국몰드 주식회사입니다. 음성군 금화읍에 소재한 터널용 세그먼트 몰드와 콘크리트 제조 플란트 관련 기계 및 설비 전문 제작 업체입니다. 현재 용접 및 재간원 2명을 모집 중에 있고요.
학력은 무관하고 1년 이상의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에 주간 근무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급여는 시급 8,800원에서 9,500원 사이입니다. 복리후생으로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고요.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워크넷을 참고하셔서 이력서를 준비하여 방문, 팩스, 이메일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접수 마감일은 10월 31일까지입니다. 네, 음성 지역의 채용 공고, 용적 및 재관원 두 분을 모시는 공고 만나봤습니다. 마지막 소식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주식회사 LCC입니다. 음성군 대소면에 소재한 가글, 바디케어, 헤어케어, 스킨케어, 립케어, 의약의 풍류 등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고요. 현재 충진 포장, 검사, 기계 조작 등 화장품 생산 전반적인 작업을 담당할 생산직 사원 5명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학력하고 경력은 모두 무관하고요. 근무 형태는 주 5일의 주간 근무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급여는 시급 8,350원입니다. 복리후생으로 통구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워크넷을 참고하셔서 구직 신청 후 이력서를 준비하셔 방문 또는 이메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접수 마감일은 9월 20일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소식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알찬 채용 소식들 고맙습니다, 주무관님. 네, 그 두 분도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모두 즐겁고 행복한 한가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대구와 충북 음성으로 가봤습니다. 예, 수많은 뉴스의 홍수 속에서 취업 준비에 바쁜 구직자들, 정작 자신에게 필요한 뉴스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꼭 알아야 할 각종 취업 소식들 발빠르게 알아보고 전달드리는 코너, 직방 뉴스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도 강지수 캐스터와 함께하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수 씨는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실 예정인가요? 이제 이번 추석 연휴가 4일 동안 이어지잖아요. 일단 초반 이틀은 새벽 근무라서 이제 일찍 회사에 나올 예정이고요. 주말은 쉬긴 하는데 아직 뭐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좀 다른 활기찬 느낌으로 듣길 원했는데 뭔가 벌써부터 업무의 압박에 짓눌린 느낌이 아닌가. 출근 시간이 너무 빨라서 출근 시간이 언젠데요? 새벽 3시 정도까지 출근을 해서 이제 첫 뉴스부터 들어가야 돼서 마음에 짐이 있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남은 이틀만이라도 가족들과 함께 좀 맛있는 걸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하지 않을까 방송 보시는 싶네요. 분들은 지수 씨 보고 좀 위로를 얻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취준생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같이 힘내서 일하고 또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들어온 뉴스를 좀 저희가 알아봐야 할 텐데요. 어떤 걸 좀 가져오셨어요? 네, 사상 최악의 구인난 속에서 정말 일자리를 찾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다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구직자들이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 뉴스들이 있어서 오늘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예. 먼저 소개해 주실 사례는 뭔가요? 네, 먼저 현대 그린푸드의 소식을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현대 그린푸드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8월 28일 현대 그린푸드는 서울관광고와 서울컨벤션고, 동산정보산업고, 인천생활과학고, 그리고 분당경영고 등 경인 지역 5개 특성화고와 외식 조리 인력 채용을 위해서 산업혈력 협약을 맺었다고 하고요. 예비 셰프 육성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지수 씨? 네, 현대 그린푸드가 야심차게 기획한 이번 프로젝트는요. 특성화고 조리학과 재학생들을 외식 조리 전문가로 키우기 위해서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현대 그린푸드는 올해 11월에서 1월에 진행할 현장 실습과 함께 2020년 1월에 진행될 실무지 면접을 거쳐서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외식 조리원으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용을 하는군요. 채용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네, 우선 현대 그린푸드 회사 측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최소 50명을 특성화고 학생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채용된 학생은 내년 2월부터 현대 그린푸드가 운영하는 경인 지역 백화점 그리고 아울렛 내 푸드코트 14곳과 함께 쉐라톤 서울 팔레스 강남 호텔의 레스토랑, H가든 등 15개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고 합니다. 와, 너무 좋은 기회라서 좀 많은 학생분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현대 그린푸드는 학생을 조기에 외식 조리사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패스트 레벨업이란 승진 제도를 함께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패스트 레벨업이요? 그게 어떤 제도인가요? 네, 패스트 레벨업은요. 외식 조리원으로 채용된 이들 학생이 1년 이상 근무를 한 뒤에 조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외식 조리사로 진급을 시켜주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네. 현대 그린푸드는 조리원들의 자격증 취득을 돕기 위해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조리사들을 강사진으로 구성한 자격증반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와, 그러니까 나중에 벌어질 상황까지 좀 맞습니다. 대비를 시켜주는 느낌인데 사실 좀 이런 프로젝트 앞으로 좀 더 많아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듭니다. 네, 그래서 현대 그린푸드 관계자는요, 이번 예비 셰프 육성 프로젝트는 경쟁력 있는 젊은 조리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을 해서요, 외식 매장의 품질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대상 학교를 현재 5곳에서 10곳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확대하신다니까 반가운 소식인데 더 욕심을 내자면 식품 쪽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데 또 다음에 준비하신 사례는 뭔가요? 네, 이번 소식은 전남이나 농산업 분야의 구직자 여러분을 위한 소식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이 농산업 분야 고부가 가치 창업 생태계 조성과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청년 창농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창농타운, 이제 말씀해주신 내용만 들으면 일단 일자리 창출, 그것도 청년을 위한 것 같기는 해요.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볼까요? 네, 전국 최초 실습형 창동타운은요, 미래 농산업 패러다임을 바꿀 농산업 기업 육성을 위해서 체계적인 농산업 창업 전문 타운으로 조성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전라남도 농기원에 조성하는 청년 창농타운은 농업과학기술 기반형 농산업 창업 기술 육성을 위해서 농업 연구 인프라와 연계하도록 기술원 안에 조성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창농타운이 그러니까 농업에서 농을 따와가지고 창농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은데 어떤 센터들을 좀 만나볼 수 있을까요? 이 타운 안에서? 네, 창동타운 안에는 기업 및 관계기관이 모여서 자유롭게 소통하고 교류를 할 수 있다고 하고요. 농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센터를 농산업의 고부가 가치화 및 트렌드에 부합하는 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제품 지원센터 및 전주기적 창업 교육을 위해서 스타트업 캠퍼스로 조성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그 정도 규모면 상당한 투자가 들어갔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더욱 어떻게 운영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운영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나요? 네, 창동타운은 총 사업비 118억 원을 투입해서 오는 2019년 설계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시범 운영을 통해서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 농산업을 이끌어갈 예비 지원자들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가 있을까요? 네, 농산업 창업 희망자는 기초, 예비, 그리고 역량 강화의 3단계 창업 교육에 참여를 하고요. 2020년 완공되는 비즈니스 센터에 입주를 해서 본격적인 창업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입주 기업에 한해서는 창업 교육과 제품 개발, 그리고 제작, 위탁 생산, 기술 창업과 함께 전담 코칭을 받게 되고요. 협업 체계와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해서 농산업 중소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창농타운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들어봤는데 이 밖에도 정부 차원에서 들리는 지원 소식들은 없을까요? 네, 그럼 광주의 소식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광주 북구가 청년 문화센터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구는 2020년 1월 개관을 목표로 중흥동에 위치한 지상 3층 규모의 청년 문화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청년 문화센터, 저는 이제 백화점 문화센터 들어봤는데 청년 문화센터도 있는데 그러게요. 지상 3층 규모다. 굉장히 대규모인 것 같은데 기대가 되게 많이 됩니다. 어떤 사업이 펼쳐지나요?
네, 이번에 리모델링되는 청년 문화센터는요, 청년 네트워크 회의, 그리고 청년 정책 정보 안내, 그리고 청년 활동, 청년 상담소 운영 등 각종 청년 정책 추진의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북구는 청년들과 청년 강사를 매칭해서 교육 강좌를 개설하는 청년 서로서로 학교와 청년들의 자립에 도움을 주기 위한 청년 희망 키움 통장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업들이 펼쳐질 예정인지 들어봤는데 저희가 앞서 들어보면 규모가 굉장히 상당한 맞습니다. 상태라서 앞으로 또 다른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예비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광주 북구는 예산 참여 청년위원회와 청년정책위원회, 그리고 청년 네트워크, 청년 활동 포인트제 등도 운영을 해서 청년들의 행정 참여의 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전남대와 중흥동 주변 청년 중심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 본촌 산단 청년 친환 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청년 문화센터 조성 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해서 청년 창업 생태계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뭐 광주 북구 소재 사람은 아니지만 완공이 되면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부모님이 어디 가시냐고가 아니라 어디가 교가 이러면 이제 문센 다녀온다고. 가서 할 게 있다고. 다녀와서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강지수 캐스터와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취재생 여러분들 오늘 투데이 잡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추석 쉬고요. 추석 때 오늘도 내일도 어김없이 오전 10시에 추석에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공 취업은 투데이 잡스!